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레온 빈트샤이티의 감정이라는 세계, 그중에서도 자기자비, 영어로는 self-compassion이라고 하죠. 이 개념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가 꽤 너그럽잖아요. 실수나 고통에 대해서.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냉혹한 잣대를 들이댈 때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오늘 얘기할 이 자기자비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또 흔히 오해하는 자기 연민이나 나약함 이런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 바로 그 질문들에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기자비의 진짜 의미, 그리고 이게 우리 동기부여나 어려움 극복하는 힘 있잖아요. 회복력. 여기에 어떤 정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혹시라도 스스로 하기에 너무 좀 엄격하다, 혹은 감정 다루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 좀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자료에 나온 저자 경험처럼요. 가까운 친구가 예를 들어 시험에 떨어졌거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아마 이거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거나 이번엔 그냥 운이 좀 안 좋았네. 네 실력 어디 안 가. 다음에 잘할 거야. 이러면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할 거예요. 네, 그게 보통 우리가 아끼는 사람한테 보이는 반응이죠. 아주 자연스럽죠. 그렇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똑같은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실패하면 넌 역시 안 돼. 아유, 이럴 줄 알았어. 네가 그럼 그렇지 뭐. 이런 혹독한 자기 비판이 막 시작되죠. 그렇죠. 내 안의 목소리가. 네, 과거에 잘했던 거, 내 장점 이런 거는 그냥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오직 그 실패와 약점만 막 크게 보이는 거죠. 마치 내 안에 세상에서 제일 가혹한 비평가가 딱 살고 있는 것처럼요.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많죠. 남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정작 나한테는 너무 잔인할 정도로 엄격해지는 거. 그 이중적인 모습이요. 네, 왜 이런 모순이 생길까? 자료에서는 그 실마리를 티베트 불교의 체화라는 개념에서 찾더라고요. 채와요. 네, 체화. 이게 단순히 남을 향한 연민, 이걸 넘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심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래요. 사실 자기자비 이 말 자체가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어요. 어쩐지 좀 이기적인 느낌? 아니면 좀 나약해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맞아요. 저도 자비라고 하면 그냥 멀리서 좀 안타깝게 보는 시선? 딱 그 정도를 떠올리기 쉬웠는데, 자료에서 강조하는 자비의 의미는 그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 라틴어 어원 컴파티, 이게 함께 고통받다는 뜻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상대방 고통을 그냥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느끼고 더 나아가서 그 고통을 좀 덜어주고 싶다. 이런 적극적인 도움의 의지, 이걸 포함하는 거죠. 아하. 자기 자비는 바로 이 따뜻한 마음,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자기 자신에게 내미는 태도인 셈이에요. 마치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 대하듯이 말이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나를 친구처럼 대하는 거. 네, 바로 그거죠.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라는 분이 이 자기자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밝혔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각 요소가 긍정적인 면이랑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딱 상반되는 두 가지 행동 경향성을 같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상반되는 경향성이요? 네, 첫 번째 기둥이 자신에 대한 친절함, self-kindness라고 하죠. 이거랑 자기 비판, self-judgment, 이 두 가지예요. 아, 나에게 친절할 거냐 아니면 나를 막 심판할 거냐 그 차이군요. 그렇죠. 실패나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불완전함으로 이해하고 스스로를 좀 따뜻하게 다독이는 태도. 이게 친절함이라면 반대로 막 냉담하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결점만 들추는 거 이게 자기 비판인 거죠.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나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하려고 한다. 이러면 전자고 내가 괴로울 때 나한텐 위로보단 비판이 더 익숙하지 이러면 후자에 가까운 거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요소는 보편적 인간성, common humanity. 이거랑 고립, isolation이라고 소개됐네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이제 내 고통이나 실패를 왜 나만 이렇게 끔찍하고 비정상적인 일을 겪지?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야. 보편적인 경험의 일부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해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거요? 네, 어려움이나 고통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 인간성이고 반대로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거, 그게 고립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그 연결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네요, 진짜.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 챙김, mindfulness. 이거랑 과잉 동일시, over identification.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마음 챙김은 뭐냐면 내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고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감정을 알아차리되 거기에 빠지지는 않는 거. 그렇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데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반면에 과잉동일 씨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다른 모든 것을 그 왜곡된 필터로 보게 되는 상태. 아하, 마치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는 것처럼요. 네, 딱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실패했을 때 그래도 감정에 막 휩쓸리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한다. 이러면 마음 챙김 쪽이고 기분이 안 좋을 땐 진짜 온 세상이 다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 이러면 과잉동일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야,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딱 놓고 보니까요. 자기자비라는 게 그냥 나한테 잘해주자 이런 모호한 구호가 아니네요. 구체적으로 실패랑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틀, 프레임워크 같아요. 친절함, 연결감, 그리고 균형 잡힌 인식, 이 세 가지. 네, 정확합니다. 그게 자기자비의 핵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지점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 그랬고요. 아니 이렇게 스스로한테 관대해지면 결국 아이고 난 불쌍해 이런 모드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현실 도피하고 나약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요. 네네. 실제로 그런 우려 때문에 자기자비를 실천하기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실제로 오해가 정말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자비랑 자기 연민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른 건가요? 네. 연구 결과를 보면 자기 연민은 흔히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생각과 함께 자기 문제를 막 과장하고 좀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기보다는 내 불행에만 막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 해결보다는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좀 지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 약간 드라마 주인공처럼 자기 불행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자기자비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인식해요.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는 않는 거죠. 아, 매몰되지 않는다. 네. 보편적 인간성을 기업하면서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지? 이걸 인지하고 또 마음 챙김을 통해서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한 걸음 딱 떨어져서 상황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문제라는 깊은 우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라면 자기 자비는 그 우물 밖에 서서 내가 우물에 빠졌구나.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지? 하고 방법을 찾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이야, 비유가 확 와닿네요. 실제로 자기 자비심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반추라고 하잖아요. 그 경향이 훨씬 낫다고 해요. 그렇군요.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강한 거리를 딱 확보해주는 셈이네요. 와. 그런데 또 다른 아주 큰 오해가 남아있어요. 바로 동기부여에 관한 문제인데요. 동기부여. 네. 성공하려면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한다. 나를 막 몰아붙여야 한계를 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사회에 꽤 깊게 박혀 있잖아요. 달성을 위한 투지나 열정을 약화시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저자도 처음엔 이걸 제일 염려했다고 하고요. 네, 아마 이게 가장 강력한 오해일 겁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면 나태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연구 결과들은 이 통념과는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정반대요? 네.
물론 자기 비판이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려는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벌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요. 근데 그 대가가 너무 커요. 만성적인 불안감, 우울감, 낮은 자존감, 자기 능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리고 고립감 같은 것들. 자기 비판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서 새로운 도전을 피하거나 한번 실패하면 그냥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향을 보여요. 아, 그러니까 채찍질이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거네요? 그럼 자기 자비는 동기부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면요. 연구들은 자기 자비가 오히려 동기부여를 높인다는 걸 아주 일관되게 보여줘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높인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012년에 버클리 대학에서 한 연구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일부러 좀 어려운 시험을 보게 한 다음에 실제 성적이랑 상관없이 전부 시험 잘 못 봤어요. 이런 피드백을 준 거예요. 아, 일부러요. 네. 그리고 한 그룹한테는 이 실패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비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했고, 다른 그룹한테는 그냥 자기의 긍정적인 점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글쎄요. 긍정적인 점을 떠올린 쪽이 더 힘을 내지 않았을까요? 뭔가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놀랍게도요. 자기 자비를 실천한 학생들이 긍정적인 점을 떠올린 학생들보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무려 33%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33%나요? 와. 네. 실패했다는 사실 앞에서 스스로를 막 비난하거나 회피하는 대신에 아, 괜찮아.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야. 다음엔 더 해내보자. 이렇게 다독였더니 실제로 더 노력을 하게 된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학습 동기가 강화된 거예요. 이야, 스스로를 혼내는 대신에 다독였더니 공부를 33%나 더 했다.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엄청 중요한 발견인데요, 이거? 그렇죠. 혹시 또 다른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나요? 네, 죄책감이랑 관련된 연구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일, 예를 들면 뭐 거짓말이나 배신 같은 거, 이걸 떠올리게 한 다음에 한 그룹은 그 일에 대해 자기 자비적으로 글을 쓰게 하고, 다른 그룹은 자기 성공 경험에 대해, 또 다른 그룹은 그냥 취미에 대해 쓰게 했어요. 네. 그 결과 자기 잘못에 대해 자기 자비적인 글을 쓴 그룹이 다른 두 그룹보다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동기가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와, 이것도 놀랍네요. 스스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혹한 자기 비판의 무게에 막 짓눌려 있으면 변화할 에너지 자체가 없는데 자기 자비가 그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나는 끔찍한 인간이야. 이런 생각에 갇히면 방어적이 되거나 회피하기 쉬운데, 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실수로부터 배우면 돼. 이런 태도는 훨씬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호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체 이미지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날씬한 모델 사진을 본 뒤에 자기 몸에 대해 비판적인 글 대신에 자비로운 글을 쓰도록 유도했더니 부정적인 신체 인식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몸을 더 잘 돌보려는 의지가 더 커졌다고 해요. 예. 압박감을 줄여주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를 한다. 자기 비판이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 방식과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동기부여 방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자비의 긍정적인 효과가 꼭 젊은 세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자료에서 언급된 마크 리어리 교수의 연구처럼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도 자기 자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비자비심이 높은 노인분들은 삶의 만족도나 열정이 더 높고 우울이나 불안 수준은 더 낮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예를 들어서 목발이나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이 적고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도 더 적극적이셨어요. 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노화나 질병 같은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자기 자비가 좌절감을 덜어주고 현실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돕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뭐 이혼이나 트라우마 같은 힘든 경험으로부터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결국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랑도 관련이 깊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기자비는 그 회복 탄력성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더 빨리 평정심을 더 되찾고 좀 더 긍정적인 대처 방식을 사용하도록 돕죠. 뭐 알코올 의존이나 자살 사고 위험 같은 것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이야, 듣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유익한 개념인데 그럼 이 자기자비를 우리 일상에서 좀 키울 수 있을까요? 뭔가 특별한 명상이나 막 훈련을 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꼭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자료에서도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 awareness예요. 알아차림. 네. 평소에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특히 좀 힘들거나 실패했을 때 내 안의 목소리가 어떤 톤으로 나한테 이야기하는지, 이걸 좀 의식적으로 들어보는 거죠. 혹시 그 목소리가 과거에 당신에게 좀 엄격했던 부모님이나 선생님 목소리를 담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 내 안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먼저 인식하는 것, 그게 시작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동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막 들릴 때 의식적으로 잠깐 멈춤, 포즈 버튼을 누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바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일단 멈추기. 네. 세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아, 그게 참 중요하다고 했죠. 네. 자료 제안처럼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내 가장 소중한 친구가 지금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어떤 점을 위로하고 어떤 점을 격려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목소리 톤으로 말할까? 아마 대부분 지금 자신에게 하는 말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고 지지적인 목소리일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네, 그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친구에게 건넬 법한 위로와 격려를 스스로에게도 해주는 것. 아,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번째로 좀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이 힘들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가슴이나 좀 편안한 곳에 부드럽게 얹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손을 얹는 거요? 네. 심호흡을 몇 번 하면서 그 신체적인 따뜻함과 안정감을 좀 느껴보는 거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의외로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진정, 셀프 수딩이라고 하죠. 이걸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특별한 기술보다는 정말 일상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 더 의식하고 조금 더 다정하게 바꿔보려는 작은 노력들. 그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마크 리어리 교수가 말한 것처럼 뭐 자기자비의 달인이 될 필요는 없고 그냥 지나치게 낮은 자기자비 수준,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 너무 심술궂게 굴지만 않아도 충분하다. 이 말이 좀 위안이 되죠. 네, 정말 그렇네요. 아, 오늘 저희 레온 빈트샤이트의 책을 통해서 자기자비에 대해 정말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기자비가 단순히 뭐 감정적인 사치나 나약함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또 삶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강력하고 건강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스로에게 가하는 그 혹독한 비판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거라는 믿음 대신에 이해와 친절함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료를 공유해 주신 당신처럼 많은 분들이 때때로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레온 비트샤이트가 책 말미에 던진 질문처럼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스스로를 발로 뻥 차는 대신에 조금 더 다정하게, 아니 적어도 예전보다는 덜 가혹하게 손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게 당장의 기분을 나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평소에 어떤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리나요? 만약 그 목소리가 당신이 가장 아끼는 친구에게 말을 건다면 과연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말투로 이야기할까요? 한번 조용히 그 내면의 대화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